안녕하세요. 한의사 한기준입니다. 지난주에 제 한의원으로 78세 김정수 어르신이 오셨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넘어지는 건 절대 조심성 문제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한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낙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운이 나빠서 깜빡해서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낙상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고 원인이 있고 무엇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실제로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는 몸과 집 그리고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혹시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이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의학을 공부할 때 스승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신이 허해진다. 신이 허하면 뼈가 약해지고 균형을 잡지 못한다고요. 처음엔 그냥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임상에서 30년을 일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65세 이후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먼저 골밀도가 해마다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근육량도 30대 이후부터 해마다 1%씩 줄어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균형 감각이에요. 귀 안쪽에 있는 전정기관, 발바닥의 감각,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맞아야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둔해지기 시작하거든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특히 하체로 가는 기운이 부족해지면서 발목과 무릎에 힘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늦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4가지를 차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10분 운동 루틴. 두 번째, 집안을 안전하게 바꾸는 실용적인 방법들. 세 번째,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줄이는 마음가짐. 네 번째, 근육과 뼈를 강하게 만드는 영양관리. 모두 제가 실제 환자분들과 함께 시도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며칠 전에 정미영 어르신이 오셨어요. 77세이신데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 부분을 크게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겨우 3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여쭤봤죠. 어르신, 그때 불은 켜셨어요? 아니요, 남편이 잠들어 있어서 불 켜기가 미안했어요. 신발은 뭘 신으셨나요? 집에서 신던 슬리퍼요. 그런데 뒤축이 좀 닳긴 했어요. 물은 자주 드시나요? 물 먹으면 밤에 화장실 가야 해서 저녁 먹고 나서는 잘 안 마셔요. 바로 여기서 3가지 위험 요소가 나왔어요. 첫 번째, 어두운 복도. 우리 눈의 동공이 어둠에 적응하는데 최소 30초에서 1분이 걸려요. 그런데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일어나면 눈이 적응할 시간이 없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야간 시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두 번째, 낡은 슬리퍼. 뒤축이 다른 슬리퍼는 발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특히 새벽에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세 번째, 수분 부족.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근육도 경직되기 쉬워요. 특히 새벽에는 탈수 상태가 되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미영 어르신께 3가지를 권해드렸어요. 복도에 센서 등을 달아서 발만 닿아도 자동으로 켜지게 했어요. 요즘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도 있어서 공사할 필요도 없고 3만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슬리퍼를 미끄럼 방지가 되는 것으로 바꿨어요. 뒤축이 있고 밑창에 홈이 파져 있는 걸로요.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분 섭취 방법을 바꿨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드시되 낮 동안에 조금씩 자주 마시도록 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은 꼭 드시라고 했고요. 3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을 낮에 자주 마시니까 변비도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앉아 계시다면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의자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기를 5번 연속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건 허벅지 근력을 보는 거예요. 만약 힘들다면 하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 발로 서서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나요? 벽이나 의자를 잡을 수 있는 곳에서 시도해 보세요. 10초가 어렵다면 균형 감각 훈련이 필요해요. 세 번째, 발 뒤꿈치와 발끝을 번갈아 가면서 일직선으로 6걸음 걸을 수 있나요? 이건 동적 균형 감각을 보는 테스트예요. 네 번째, 집 안에 느슨한 매트나 턱, 전선 같은 걸림돌이 있나요?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다섯 번째,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시력이나 청력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일곱 번째, 현재 신고 계신 신발이 발에 잘 맞고 미끄럽지 않나요? 이 중에서 3개 이상이 아니오라면 낙상 위험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 10분 균형 근력 루틴 1200, 2000. 이제 가장 중요한 운동 시간입니다. 제가 클리닉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하는 운동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안전을 위해서 의자나 벽을 잡을 수 있는 곳에서 하시고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어지러우시면 바로 멈추세요. 첫 번째 운동, 발목 펌핑.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목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발가락 끝을 천장을 향해 당기고 다시 바닥을 향해 뻗어요. 천천히 20번 반복하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하체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운동, 의자 스쿼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가슴 앞으로 교차해서 올리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아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하세요. 8번에서 12번 정도 하시면 돼요. 힘드시면 8번부터 시작하셔서 점차 늘려가세요. 이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어나고 앉는 동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운동, 벽 밀기 호흡.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세요. 양손을 벽에 대고 천천히 벽을 밀어요. 이때 호흡이 중요합니다. 벽을 밀 때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원래 자세로 돌아오면서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6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어깨와 가슴 근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이에요.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이런 호흡법을 쓰시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네 번째 운동, 한발서기. 이제 균형 감각을 키워보겠습니다. 싱크대나 의자를 잡을 수 있는 곳에서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에는 양손으로 잡고 익숙해지면 한 손으로, 나중에는 손끝만 살짝 대고 해보세요. 목표는 각 발로 10초씩인데 처음엔 3에서 4초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좌우 각각 2번씩 해보세요. 서 있는 동안 시선은 정면을 보고 균형을 잃을 것 같으면 바로 잡고 있는 걸 꽉 잡으세요. 5번째 운동, 옆걸음. 양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서세요.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한 걸음 내딛고 왼발을 끌어와서 모으세요. 이렇게 10걸음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10걸음 왼쪽으로 오세요. 만약 집에 고무밴드가 있으시다면 허벅지에 끼고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 운동은 엉덩이 옆쪽 근육을 강화해서 걸을 때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운동, 발가락 짚기. 바닥에 수건이나 작은 타월을 펼쳐 놓으세요. 발가락만 사용해서 수건을 발 가운데로 모으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발로 30초씩 해보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발바닥의 감각을 깨우고 발가락의 힘을 기르는데 정말 좋아요. 맨발로 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7번째 운동, 종아리 올리기. 마지막으로 벽이나 난간을 잡고 서세요.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서 발가락 끝으로만 서보세요. 2에서 3초 정도 버티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10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요. 이 운동으로 종아리 힘을 기르면 걸을 때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이 7가지 운동을 매일 10분씩 하시면 한 달 정도 후에 확실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며칠 전에 박철수 할머니가 오셨는데 걸을 때마다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걸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발끝만 보면서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행 자세를 교정해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걷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바른 보행의 첫 번째 원칙은 시선입니다. 고개를 들고 3에서 5m 앞을 보면서 걸으세요. 발끝만 보면서 걸으면 목과 어깨가 굳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요. 그리고 앞에서 오는 사람이나 장애물을 미리 발견할 수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하시고요. 안짱 다리나 팔자 걸음은 골반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넘어지기 쉬워요. 두 번째 원칙은 발의 착지 순서예요.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 전체가 굴러가면서 발가락 끝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걸어야 해요. 발 전체를 한 번에 떨어뜨리면 충격이 크고 불안정해집니다. 보폭은 자신의 발 길이의 1.2배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큰 보폭으로 걸으면 중심을 잃기 쉽고 너무 작게 걸으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세 번째는 지팡이 사용법이에요. 지팡이가 필요한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지팡이는 아픈 쪽 반대 손에 들어야 해요.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왼손에 지팡이를 들고 왼쪽이 아프면 오른손에 들어야 합니다. 지팡이 높이는 손목 주름 높이에 맞추시고 팔꿈치를 15에서 20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잡으셔야 해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오히려 균형을 잃을 수 있거든요. 걸을 때는 지팡이를 먼저 짚고 나쁜 다리, 그 다음에 좋은 다리 순서로 걸으세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좋은 다리를 먼저, 내려올 때는 나쁜 다리를 먼저 내디디시고요. 작년에 제 환자 중에 이영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85세이신데 집에서만 3번이나 넘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 곳곳에 함정이 있었어요. 먼저 화장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닥이 항상 미끄러워서 위험했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드렸고 욕조 옆에 엘자 모양 손잡이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샤워할 때 앉을 수 있는 의자도 하나 놓았고요. 욕조에서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한데 물기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욕조 바깥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수건으로 발을 완전히 닦고 나올 수 있게 바로 앞에 수건거리를 추가로 달았어요. 침실에서는 침대 높이가 문제였어요. 너무 낮으면 일어나기 힘들고 너무 높으면 올라가고 내려올 때 위험해요. 무릎을 90도로 굽혔을 때 발바닥이 완전히 바닥에 닿는 높이가 좋아요. 그리고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를 놓아서 밤중에 불을 켤 수 있게 했어요. 요즘은 센서 등도 있어서 침대에서 발만 내려도 자동으로 불이 켜지거든요. 거실에서 가장 위험한 건 러그나 카펫이에요. 특히 가장자리가 들뜬 러그는 정말 위험해요. 아예 치우거나 밑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해요. 전선도 정말 많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TV, 전화기, 충전기 선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발에 걸리기 십상이에요. 전선 정리함이나 테이프로 벽에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턱이 있는 곳에는 경사판을 설치해 드렸어요. 요즘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휴대용 경사판이 많이 나와서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는 바닥이 중요해요. 요리할 때 기름이나 물이 튀면 바로 닦아야 하고 평소에도 미끄럼 방지가 되는 슬리퍼를 신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주 쓰는 그릇이나 조미료는 가슴에서 허리 높이 사이에 놓으세요. 너무 높은 곳에 두면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때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현관에서는 신발장 정리가 중요해요. 신발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면 나갈 때 들어올 때 발에 걸려요. 그리고 현관에도 손잡이를 하나 달아 놓으면 신발 신고 벗을 때 정말 편해요. 이영수 할아버지 댁을 이렇게 바꿔드렸더니 그 이후로 한 번도 집에서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으셨는데 지금은 진작 할 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발 얘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환자분이 계세요. 김순희 할머니인데 처음 오셨을 때 발가락 부분이 뚫려 있는 샌들을 신고 오셨더라고요. 여름이었거든요. 할머니, 이 신발로는 넘어지실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게 시원해서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좋은 신발의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발볼에 여유가 있어야 해요.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하고 특히 엄지발가락이 신발에 눌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뒤축이 단단해야 해요. 뒤축이 무너진 신발은 발목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접질리기 쉬워요. 세 번째, 굽 높이는 2에서 3cm가 적당해요. 완전히 평평한 신발도 좋지 않고 너무 높은 굽은 당연히 위험하죠. 네 번째, 밑창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해요. 밑창을 보면 홈이 파져 있는지 재질이 너무 딱딱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집에서 신는 슬리퍼도 마찬가지예요. 뒤축이 없는 슬리퍼나 뮬 형태의 신발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걸을 때마다 발이 앞으로 미끄러져서 균형을 잃기 쉽거든요. 운동화가 가장 좋지만 끈을 매기 어려우시면 벨크로 찍찍이가 달린 운동화도 좋아요. 요즘은 어르신용 운동화가 많이 나와서 디자인도 괜찮고 기능도 좋더라고요. 보조기구 얘기도 해볼게요. 지팡이를 선택할 때는 무게가 중요해요. 너무 무거우면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오히려 균형을 잃을 수 있어요. 알루미늄이나 탄소섬유로 된 가벼운 지팡이가 좋습니다. 손잡이 지름도 중요해요. 3cm 정도가 적당하고 손에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해요. 그리고 지팡이 끝의 고무팁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닳아서 매끄러워지면 바로 교체해야 해요. 보통 3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김순희 할머니께는 뒤축이 있고 미끄럼 방지가 되는 샌들을 추천해 드렸어요. 처음엔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신으시더니 훨씬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민수 할아버지는 73세이신데 시장에 가시다가 보도블록 턱에 발가락이 걸려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어깨를 삐끗하셨고 무엇보다 또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외출을 꺼리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박민수 할아버지는 걸을 때 발을 거의 끌듯이 걸으셨어요. 발목 힘이 부족해서 발끝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평평해 보이는 길에서도 작은 턱이나 돌멩이에 자주 걸리셨던 거예요. 먼저 발목과 정강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발목 펌핑 운동을 하루에 3번씩 하시도록 했고 발가락 짚기 운동도 추가했어요. 그리고 보행 패턴을 바꿔드렸어요. 걸을 때 의식적으로 발끝을 위로 올리면서 걷는 연습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집안 복도에서 천천히 연습하시고 점차 밖에서도 적용하시도록 했습니다. 특히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에서는 한 걸음 더 천천히 걷기로 약속하셨어요. 급하게 걷지 말고 하나, 둘 하면서 리듬을 맞춰서 걷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시야 확보였어요. 박민수 할아버지는 시력이 좀 떨어지셨는데 안경을 맞춘 지 2년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검진을 받고 안경을 새로 맞추시도록 했어요.
4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이셨고 발목이 삐끗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외출하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시면서 다시 아침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자신감을 되찾으신 거죠.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안전을 만들어냅니다. 발목 힘을 기르고 보행 패턴을 바꾸고 시야를 개선하는 것.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종합하면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영양 얘기를 하면 항상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최은숙 할머니인데 처음 오셨을 때 정말 마르셨어요. 밥맛이 없어서 죽이나 미음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마른 게 아니라 근육이 너무 없으셨던 거예요. 팔다리가 정말 가늘어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테이블을 꼭 짚고 일어나셨어요. 영양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니까 하루에 단백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침에는 죽 한 그릇, 점심에는 국수나 빵, 저녁에도 죽이나 미음. 탄수화물만 드시고 단백질은 거의 없었어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 골밀도도 함께 떨어지거든요. 뼈와 근육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최은숙 할머니께 조금씩 단백질 섭취를 늘리도록 도와드렸어요. 먼저 소화가 잘 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계란찜이나 부드러운 두부찌개를 추천했어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요. 점심에는 생선을 권했어요. 처음에는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릴까봐 무섭다고 하셔서 가자미나 광어 같은 흰살 생선 살만 발라서 드시도록 했어요. 생선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저녁에는 두부를 활용한 요리를 많이 하시도록 했어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인데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돼요. 매 끼니마다 자신의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드시도록 했어요. 손바닥 크기가 대략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이거든요. 칼슘과 비타민 D도 중요해요. 멸치, 두부, 요구르트, 치즈 같은 음식에 칼슘이 많아요. 그리고 비타민 D는 버섯류와 햇빛 쬐기로 얻을 수 있어요. 하루에 15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탈수가 되면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서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은 꼭 드시라고 해요. 밤사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서 혈액이 끈끈해져 있거든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염분은 줄이시되 칼륨이 많은 채소를 곁들이세요. 시금치, 토마토, 바나나, 감자 같은 음식에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 혈압약이나 기타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 변경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특히 칼륨 섭취량은 개별적으로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최은숙 할머니는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팔다리에 살이 좀 붙으셨고 무엇보다 의자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게 되셨어요. 음식 맛도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죠. 통증이 있으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력이 더 떨어져서 넘어지기 쉬워져요. 그래서 통증 관리는 낙상 예방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환자 중에 서동식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게 힘들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력이 더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져서 화장실 가다가도 비틀거리시더라고요. 통증 관리의 첫 번째는 온찜질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뻣뻣할 때 10분 정도 온찜질을 해보세요. 찜질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사용하시면 돼요. 온열이 혈액순환을 돕고 굳어진 근육을 풀어줍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차가운 기운이 관절에 들어가면 경락이 막혀서 통증이 생겨요. 따뜻하게 데워주면 기혈순환이 좋아져서 통증이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는 냉찜질이에요. 활동한 후에 관절이 붓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10분 정도 차갑게 찜질해주세요.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피하세요. 쪼그려 앉기, 물건을 비틀어서 들기,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하기. 이런 동작들은 관절에 부담을 줘서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를 사용하세요. 바닥에 앉아야 할 때도 등받이가 있는 곳에 기대서 다리를 뻗고 앉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좌식 생활보다 입식 생활을 권해요.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고 TV도 소파에 앉아서 보세요.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다섯 번째는 호흡법이에요. 통증이 있으면 자연히 호흡이 얕아지고 몸이 긴장돼요.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통증 자체는 없애지 못하지만 통증에 대한 예민함을 줄여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종아리나 허벅지 뒤쪽을 1분 정도씩 늘려주면 밤사이 근육이 굳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전문적인 치료예요. 한약, 침, 뜸 같은 치료는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달라야 하니까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저도 환자분들께 한약을 처방할 때 체질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결정하거든요. 서동식 할아버지께는 아침 온찜질과 저녁 스트레칭을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의자 생활로 바꾸시고 무릎에 부담이 적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시작하셨어요. 2개월 정도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드셨고 다시 산책을 나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통증 때문에 못하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움직이는 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적절한 관리를 하면서 안전한 범위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로 실천해보는 7일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루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첫째 날, 집안 안전 점검의 날. 오늘은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위험 요소들을 찾아보세요.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욕실에 미끄러운 방지 매트가 있는지, 손잡이는 튼튼한지 확인해 보세요. 복도에 전선이나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지 않은지, 러그나 카펫 모서리가 들뜨지 않았는지도 보세요. 계단이 있다면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는지, 조명은 충분히 밝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메모지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들을 적어두시면 나중에 하나씩 고쳐 나가실 수 있어요. 둘째 날, 운동과 신발 점검의 날.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10분 균형 근력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을 정리해 보세요. 현재 신고 계신 신발들이 발에 맞는지, 밑창이 너무 닳지 않았는지, 뒤축이 단단한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새 신발 구입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셋째 날, 걷기 연습의 날. 보행 교정을 연습해 보는 날이에요. 집안 복도에서 올바른 보행법을 연습해 보시고 가능하면 마트나 공원 같은 평지에서 실제로 걸어보세요. 시선은 앞을 보고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순으로 굴리면서 걷는 거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넷째 날, 주방 정리의 날. 자주 사용하는 그릇, 조미료, 식재료들을 가슴에서 허리 높이 사이에 배치해 보세요. 너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 있던 것들을 옮기시고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물건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주방용 미끄럼 방지 슬리퍼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날, 햇빛 걷기와 영양의 날. 오늘은 밖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쬐면서 걸어보세요.
비타민 D 합성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때는 단백질이 든 음식을 의식적으로 추가해 보세요.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중에서 드시기 편한 걸로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돼요. 여섯째 날, 가족과의 약속 만들기. 가족들과 낙상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날이에요. 혹시 넘어졌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두시고 야간에 화장실 갈 때 불 켜는 것 같은 안전수칙들을 가족과 공유해보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중요한 전화번호들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는 것도 좋아요. 일곱째 날, 점검과 기록의 날.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기록해보는 날이에요. 어지럼증이 있었는지, 다리나 발목이 부었는지, 밤중에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넘어질까봐 불안한 정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해본 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는지, 어떤 게 어려웠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이 7일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다시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안전 수칙들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 중에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일부 감기약. 이런 약들을 드시고 있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복용량이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야 해서 일어날 때 어지럽다면 혈압약이나 이뇨제의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이 개선될 수 있어요. 시력과 청력 검사는 6개월에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시야가 좁아지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검진을 받으시고 안경 도수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만약 넘어진 후에 투통, 구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세요.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뼈가 부러진 것 같다면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고 119에 신고하세요.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은 함부로 움직이면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벌써 1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넘어지는 걸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준비 부족으로 생기는 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정말 큰 안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루 10분 운동 루틴. 처음엔 힘들어도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안에 작은 손잡이 하나,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발끝의 감각을 깨우는 수건 짚기, 올바른 걷기 자세.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일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는 안전하게 잘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두려움은 몸을 더 경직시켜서 오히려 위험해지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과도 나눠보세요. 혼자만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치의 선생님이나 가까운 한의원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지켜나가는 게 좋거든요. 저는 한의사 한기준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안전한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